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졸 검정고시 사회를 강의하고 있는 김덕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2017년 8월 모의고사란다. 예, 기출문제를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들 보셨나 모르겠어요. 제 강의 듣고 열심히 하신 분들은 더 잘 보셨길 바라고, 제 강의를 듣지 않고 기출문제만 푸시는 분들도 더 좋은 성과가, 이 기출문제 강의를 보시면서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간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저와 함께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좀 제약되어 있는 관계로 기출문제를 푸는 속도는 약간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시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빠르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문제 보시죠. 1번 문제입니다. 갈등의 사례로 적절한 겁니다. 시험에서 1등을 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한다.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연주를 위해서 팀원과 연습 중이다. 영토를 둘러싸고 두 나라가의 분쟁 중이다. 답은 예죠. 기본적으로 갈등이라는 건 하나의 목표, 두 개의 집단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두 개의 집단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승리를 위해서 A팀과 축구나 농구 같은 그런 운동 경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두 집단이 서로 싸우는 거, 요거를 갈등이라고 하고요. 단 싸우긴 싸우는데 뭐가 있게 싸우는 거? 네, 규칙이 존재하는 것이 갈등의 특징이죠. 여기서는 이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고요. 오케스트라 연주를 위해서 팀원과 연습 중인 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협동 합니다. 협동. 그 다음에 요 마을 가꾸기 벽화도 일종의 협동이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자, 2번. 다음과 같은 판단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요 판단 유형이라 그러면 좀 헷갈렸을 것 같긴 한데, 사실은 판단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사실에 대한 판단이고요. 하나는 가치에 대한 판단입니다. 사실에 대한 판단은 진짜냐 가짜냐를 판단하는 게 주고, 가치 판단은 선과 악, 즉 옳다 그르다에 대한 판단입니다. 옳다 그르다에 대한 판단이 가치 판단이고, 사실 판단은 있다 없다의 판단이죠. 있다 없다의 판단이 사실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백두산은 지리산보다 해발고도가 높다. 해발고도가 높은지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보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판단이냐면 사실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사실 판단에 해당하는 건 2번이죠. 미국은 워싱턴은 미국의 수도다. 예를 들면 유기견을 보호해야 된다라든가, 세종대왕은 훌륭한 왕이라든가, 부르주의를 돕는 걸 중요하다는 건 다 그것을 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로 귀결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가치 판단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잘 체크해서 넘어가십시오. 자, 3번 문제 푸시죠.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헌법 37조 2항인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무엇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여기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와 권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상황인데, 첫 번째는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고, 두 번째는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사적 이익의 추구를 위해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답은 4번이고요. 4번 문제 보시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겁니다. 일정한 사항을 국가기관에 문서로 작성해서 처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건 답은 청원이죠. 공청회는 어떤 그 정책이 결정 전에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우리가 공청회라고 하죠. 정당 가입이라든가 집회 참여는 집회 참여는 문서로 작성하는 거 아니고요. 정당 가입을 문서로 작성하긴 하지만 이거는 처리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답은 청원이 되겠습니다. 1번 청원이에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잘 푸십시오. 자, 다음 문제 가시죠. 5번입니다. 다음 정책의 공통적인 목적. 여성 고용 할당제라든가 장애인 의무 고용제 같은 경우는 이건 어떤 거냐면 사회적인 소수자에 대한 우대 정책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 고용 할당제라든가 장애인 의무 고용제 뭐 예를 들면은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들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사회적 소수자를 우대하기 위한 정책. 뭐 영어로 하면은 어퍼머티브 액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답은 4번이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 이렇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쉬운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6번 다음 설명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문화 이해 태도. 여기 보세요. 특정 문화를 기준으로 자기 문화를 평가해요. 그리고 여기 이게 답이죠. 자기 문화보다 다른 문화가 자기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고요. 다른 문화가 있는데 다른 문화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건 문화 사대주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문화 중심주의는 반대죠. 우리 문화가 있고 다른 문화가 있다면 우리 문화 쪽이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문화 중심주의니까 그거는 알아주시면 좋겠고,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의 다름을 인정하는 거를 우리가 문화 상대주의 그럽니다. 문화 제국주의야 문화 제국주의는 자문화 중심주의가 좀 이렇게 많이 안 좋은 쪽으로 업그레이드 되면 문화 제국주의라고 하는 거죠. 답은 그래서 2번 되겠습니다. 문화 사대주의가 답이에요. 자, 넘어가시죠. 밑줄친 7번에 이것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것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얼마나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어려운 표현이 아닌데 여기 보시면 자산이라는 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도, 보석도, 아니면 뭐 증권이나 채권도, 아니면은 은행의 예금 같은 것도 전부 저의 자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내 재산이죠. 재산을 얼마나 빠르게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냐, 그러니까 캐시로, 돈으로 얼마나 바꿀 수 있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이나 보석 같은 애들은 이게 어렵죠.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는 현금 유동성이 낮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증권이나 채권 같은 경우나 뭐 주식 같은 케이스는 그나마 이 부동산이나 보석보다는 유동성이 높은 편이죠. 유동성이 제일 높은 애는 바로 예금입니다. 은행 예금은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와 거의 동일하죠. 은행에 돈만 안 뽑았다 뿐이지 현금 쓰는 거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체크카드 쓰는 건. 그러니까 체크카드 같은 예금은 유동성이 굉장히 높은 상품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유동성 이렇게 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주시고 싶다면 현금 유동성이죠. 가끔 왜 이런 거 뉴스 보실 때 있는데 기업들이 예를 들면 자산 가치가 되게 높은, 돈도 많고 예를 들면 뭐 4억으로 그 회사 건물로 뭐 몇천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 회사가 뭐 예를 들면 몇십억을 막지 못해가지고 부도 처리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면 유동성 위기 혹은 유동성 함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산 자체는 많은데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이 적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 기업이 훅 넘어가기도 하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8번. 너희 회사엔 노동조합이 있니? 아니, 이번에 회사 동료들과 노동조합을 만들 거야.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는 단결권이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단결권, 단결, 단체, 교섭, 단체, 행동권 이 세 개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노동
3권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무 노동권이죠. 노동권. 이거가 답이고요. 청구권은 예를 들면은 뭐 국가에 의해서 재산이 침해됐다든가 재판을 청구하거나 이런 권리고요. 환경권은 뭐 됐고, 공무단위권은 말 그대로 뭐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지방의회 의원이나 시장이나 아니면은 뭐 능력이 되신다면 대통령까지도 나갈 수 있는 권한을 공무담임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번입니다. 넘어갈게요. 9번입니다. 다문화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입니다. 다문화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고른 것. 일단은 다문화 교육을 강화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중고등학교에서는요. 다문화 교육 파트, 다문화 파트가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에도 한 단원으로 돼 있고 사회문화에서도 한 단원으로 나와 있답니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문화 간의 관용의 자세를 가질 것. 그 다음에 얘는 좀 아니죠. 예, 자기 문화를 버리도록 강요한다든가 자기가 속한 문화 이외에는 다른 문화는 배척해버린다든가 이런 건 좀 별로 보기 좋은 그림이 아닙니다.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0번입니다. 그래프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프는 항상 좌표 축을 보시고 제목을 보셔야죠. 연령별 인구 구성비의 변화 추인데 여기서 맨 위에가 65세 이상이고 생산 가능 인구가 64세 인구까지고 여기 이 숫자들이 생산 가능 연령 인구죠. 그다음에 요 하얀색은 유소년 인구. 자, 그러면 볼까요? 뿅. 유소년 인구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유소년 인구 비율이 25.6%에서 9.9%까지 계속 감소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얘기입니다. 2010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자, 여러분, 우리가 7, 14, 20인데 고령화 사회,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든 사람이 많아지는 고령화 사회 같은 경우에 보통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정도를 차지하면 고령화 사회 그러거든요. 그리고 고령 사회라 그러면 아까 전에 말했던 65세 이상 기준으로 14%. 그 다음에 초고령 사회 하면은 20% 정도입니다. 20%를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뿅 2010년에 초고령 사회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30년 이후에는 초고령 사회가 들어가는 게 맞죠. 근데 2010년이면 여긴데 2010년에는 11%로 아직 고령 사회에도 진입하지 못한 여기는 고령 화사회가 된 거죠. 2020년도 들어가서 고령사회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노년 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맞죠. 주주주주 늘고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의 노인 부양 부담.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생산 가능 인구가 몇 명의 노인을 부담하냐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는 예를 들면 약 70명의 사람이 노인 5명을 부양한다면 이 맨 마지막에 와서는 약 53명의 사람이 37명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당 한 명꼴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70명에 5명이니까 대략 한 13사람에서 14사람, 12사람 정도의 한 명을 부당이란다. 죄송합니다. 부담해야 한다면 여기서는 거의 2대1 비율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증가하는 건 맞죠.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다음 문제 가시죠. 11번. 이것은 유행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는 현상. 여기서 이미 나왔죠. 유행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는 현상.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밴드웨건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밴드웨건이라는 건 원래 이제 그 미국 같은 데도 축제 같은 거 하면요. 맨 앞에 카퍼레이드를 하잖아요. 그러면 카퍼레이드가 이제 보통 이제 차가 있고 트럭 같은 거 이렇게 밑에서 사람이 위에 타고서 막 이러는 걸 카퍼레이드 하거든요. 근데 그 카퍼레이드를 따라서 막 브라스 밴드가 따라다니고 그 뒤에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서 행진을 막 합니다. 그래서 그 차를 졸래 따라간다고 해서
밴드 웨건, 웨건이라는 차를 밴드 하나로 묶여 있는 것처럼, 예, 묶여 있는 것처럼 따라간다 해서 밴드 웨건 효과라고 그러고요. 베블린 효과는 우리가 과시 소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명품 같은 거 사는 거를 베블린 효과라고 그러고요. 스노브 효과라는 건 남들 사는 거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귀 가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백로 효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백로 효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니까, 예, 하우스푸어야 뭐 집을 빚져서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우스푸어라고 그러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12번 상품이나 서비스를 먼저 받고 나중에 대금을 지불하는 수단. 나중에 대금을 지불하는 수단. 한마디로 해서 외상으로 사는 거죠. 그죠? 충동구매와 가소비를 유발한다. 네, 답은 신용카드입니다. 자, 참고로 예, 주식은 네, 어떤 회사에 대해서 회사의 지분을 사는 걸 얘기하고요. 현금이나 예금은 나중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신용카드 되겠습니다. 답은 넘어갈게요. 4번입니다. 13번 환율이 상승할 경우 가장 유리한 사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 환율이란 말 나오면 일단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환율은 잘 보세요. 기준만 잡으시면 됩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건 우리나라 돈의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 돈의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잘 보세요. 기출 문제를 푸는 정도만 보셔도 환율 문제는 웃으면서 풀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오른다.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건 예를 들면 달러화가 있고 원화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돈이죠. 우리 돈이고 외국 돈인데 항상 기준은 얘입니다. 기준은 외국 돈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달러가 나면 무조건 달러가 기준입니다. 왜 그러냐고 묻지 마십시오. 달러가 거의 기준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올랐다는 건 기준이 오른 거예요. 환율이 오르는 건 달러의 가치가 오른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달러의 가치가 오르니까 일종의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달러와 원화가 같은 선상에 있다면 달러의 가치가 빵 뛰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이 자체 올라가 있는 거지. 그러면 달러는 올라갔는데 얘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얘에 비해서 떨어지죠? 그러니까 원화 가치는 달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하락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갔으니 원화의 가치는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원화의 가치는 떨어진 게 되죠. 자, 달러의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달러의 뭐라 그럴까요? 달러의 구매력은 증가하겠죠? 화폐 구매력이죠. 달러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늘어날 겁니다. 똑같은 이유로 원화의 구매력은 감소할 거고요. 달러의 구매력이 올라가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외국 애들이 우리 물건을 많이 구입하겠죠. 이해 가시나요? 외국 애들이 돈이 많으니까 예를 들면 10달러로 살 수 있는 거 10개 샀는데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10달러로 12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달러로 10개 사던 게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달러 가치가 올라서 10달러로 12개를 사요. 그러면 몇 개 사겠어요? 12개 사겠죠. 그러니까 물건 많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뭐가 늘어요?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수출이 늘죠. 이해 가시죠? 그럼 원하는 구매력이 떨어졌죠? 그러면 우리가 외국의 물건이나 외국의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네, 못하죠.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뭐는 감소해요? 수출은 늘지만 수입은 감소합니다. 이해 가시나요? 돈의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가장 유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수출업자가 유리하죠. 돈을 많이 벌 테니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출이라는 구조는 나하고 외국이 있으면 내가 외국에다가
물건을 주고요. 외국은 나한테 돈을 줍니다. 이게 수출이죠. 당연하겠지만 이 돈은 달러고요. 그러면 나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되는 일이 생기죠. 그럼 달러를 10달러를 받았거든요. 예를 들면 1달러에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랐다고 해볼까요?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랐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1달러에 1200원, 10달러면 12,000원 받겠죠. 그런데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니까 원래 12,000원 받던 거에서 환율이 1,500원으로 올랐으니까 뜬금없이 15,000원을 받아서 3,000원의 이득이 발생하는 거고, 환율이 변하면 당연히 수출업자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미국으로 여행을 가려는 학생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필요해요? 여행을 가야 하니까 달러가 필요하죠. 그런데 달러의 가치는 올라갔고 원화 가치는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미국으로 여행을 가려는 대학생은 무슨 돈을 들고 있겠죠? 원화를 들고 있는데 미국 돈이 달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원화로 달러를 많이 못 사니까 불리한 겁니다. 송금하려는 엄마도 똑같아요. 지금 엄마 아빠 손에 들고 있는 돈은 뭐예요? 원화. 근데 그거를 달러로 바꿔서 송금해야 되는데 원화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니까 바꿀 수 있는 달러 양이 줄죠. 그러니까 손해. 그 다음에 수입,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입하는 애들은 손해라 그랬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좀 어렵다면 어려운 문제인데 이 위의 내용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14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개념으로 적절한 거. 네, 도시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죠. 도시 인구 비율 올라지는 건 도시화입니다. 됐죠? 도시 인구 비율이 늘어나는 현상은 도시화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한 개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뿅 15번 보시죠. 지나친 개발로 환경이 파괴된 후에 인간과 자연이 서로 공존해야 된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 그러면 네, 요거죠. 5번, 4번. 네, 야생동물을 위한 생태 통로 건설, 이런 거 사실 되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자연을 신격화해서 숭배하거나 이런 건 전혀 뭐 쓸데없는 얘기죠. 답은 4번입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 사실 틀릴 게 아니죠. 공존해야 된다니까 그랬으니까. 넘어가십시다. 16번입니다. 자, 다음에 지도의 가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래요. 자, 지금 여기 건조기후 지역이고 이런 데서 요거가 여러분 사하라 사막이랍니다. 사하라 사막은 중동 지방에 있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에 있거든요. 사하라 사막이랍니다. 그러니까 발생하는 환경 문제는 사막화 문제죠. 그리고 여기 힌트로 건조기후 지역이라고 나와서 사막 얘기해야죠. 네. 사막화 방지 협약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요. 몬트리올 의정서 같은 경우에는 남사르 협약은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고, 몬트리올 의정서 같은 경우에 뭐였더라? 이산화탄소 반지 협약인가? 그리고 런던 협약이 아마 프레온가스 방지 협약일 겁니다. 이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막화 방지 협약이고요. 넘어가죠. 17번. 다음 설명에서 해당하는 화석 에너지원.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다. 그 다음에 낮은 온도로 냉각시켜서, 이거는 천연가스죠. 원자력은요, 냉각시켜서 보존하지는 못합니다. 석유나 석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양이 있기 때문에 냉각해서 보관하는 기술은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염물 배출량이 석유나 석탄은 엄청 많죠. 적지 않아요. 많기 때문에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사실상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이 없죠. 다만 이제 사고가 혹여라도 나면 굉장히 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요즘엔 원자력은 각광받지 않고 있어요. 18번입니다. 자, 지역개발 방식이래요. 우리 지역 예에서 개발 예산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봤더니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생활환경이 낙후된 동네에 기반시설 확충하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뒤떨어진 동네를 보충하자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지역 균형 개발 방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죠. 지역 균형은 네, 모자라는 동네에 포인트가 들어가니까 형평성을 중시하거든요. 형평성을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님비 핀피라든가 정부 주도의 하향식 개발. 하향식이라는 건 위에서 아래로 매다 꽂는 건데 보통은 예, 거점 개발 방식 같이 기억 1번과 4번은 네, 1번과 4번은 우리가 보통 거점 개발 방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넘어가죠. 다음 문제 가시겠습니다. 20번이요. 19번이요.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고 국제사회가 국경을 초월하여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세계화라고 그러거든요. 세계화. 자, 옳지 않은 거니까요. 세계화 시대가 되면 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자유무역 사상이 많이 돕니다.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는 틀렸어요. 그러니까 왜 이 세계는 마찬가지. 자, 잠깐으로 보충 설명을 잠깐 드리면 세계화라는 건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세계화라는 건 국가 간의 교통, 통신 이런 걸 통해서 국가 간의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경계가 사라지는 걸 이야기해요. 경계가 사라지니까 이 경계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교류가 특히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경제적 교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국적 기업이죠. 여러분 삼성 같은 회사도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경계가 사라지는 게 가능하게 된 거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하기 위해서 월드 트레이드 오르가니제이션, 세계 무역 기구 같은 기구들이 출범을 하게 된 거죠. 네, 보호무역주의는 아닙니다. 예. 20번 보시죠. 다음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해당하는 개념. 그러니까 인공위성에서 보내는 수신호를 이용해서 현 위치를 알려주는 거. 이게 이제 위치 정보 시스템이죠. GPS. 네, 여러분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내비게이션 써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말이죠. 유비쿼터스는 언제나 어디서나 있다는 이제 정보사회의 특정한 개념이고, GIS는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이라고 하는 GIS 같은 경우에는 지리 정보를 미리 입력해서 뭐 예를 들면 배수관 공사라든가 전기선 까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 지리 정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세계 3대 식량 작물이고, 세계 3대 식량 작물은 뭐를 의미하냐면 1번은요 쌀이고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있는 쌀. 2번은 밀이고요. 세 번째가 뭘까요? 네, 옥수수입니다. 쌀, 밀, 옥수수. 옥수수가 왜 3대 식량 자원이냐면 옥수수가 잘 커요. 병충해에 강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환경에서도 거의 적응하면서 합니다. 그냥 막 심어놓어도 막 커요. 뭐 그런 거 안 가리고 크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네, 옥수수의 가장 많은 사용처는 동물의 사료입니다. 워낙 잘 자라니까요. 그래서 여기 사료용 및 바이오 에탄올이라는 건 뭐냐면 옥수수 기름을 짜면 자동차가 갑니다. 아시나요? 옥수수 기름을 짜놓으면 내연기관을 움직여요. 그래서 바이오 에탄올의 원료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게 옥수수입니다. 답은 3번이요. 사탕수수는 아닙니다. 예, 사탕수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던데. 자, 22번. 다음 자료에서 나타난 땡땡땡 국가 인구 특성. 여기 보시면 전형적인 피라미드형의 인구 모형을 나타내고 있죠. 피라미드형의 인구 모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동네는 출생률이 높고요. 그죠? 피라미드형의 인구 모형은 보통 우리가 발달을 아직 잘 못한 전근대 사회에서 네, 전근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망률 높고 얘는 아니죠. 총 인구는 늘 수밖에 없죠. 이 밑에 애들이 많은데 늘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네, 답은 예 1번 되겠네요. 1번 넘어가겠습니다. 23번. 다음 설명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지역경제협력체. 지금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FTA를 체결한 거고요.
FTA를 체결한 거고 1967년에 결성됐고 여기 동남아시아 10개국 예, 요거 아세안입니다. 아세안. 참고로 나프타는 북미 노스 아메리카 잘라보면 FTA죠. Free Trade Association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고요. EU야 뭐 유럽. APEC은 아시아 태평양. 아세안 여기는 뭐였다? 태평양이 뭐 태평양인데 예, 경제협력기구죠.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이게 APEC. 예, 갑자기 왜 태평양 발음이 헷갈리지? 답은 2번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24번이요. 종교적 갈등에 의한 분쟁이래요. 종교적 갈등에 의한 분쟁. 네, 종교적 갈등에 의한 분쟁은 1번 카슈미르 분쟁이 있죠. 여기서는 누구와 누가 싸우는 거냐면 이슬람교와 힌두교가 싸우는 거죠. 이 카슈미르 지역은 인도 북부 지역인데요. 인도 북부와 인도와 파키스탄의 접경 지역입니다. 이 카슈미르 때문에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엄청 사이가 안 좋죠. 여기서는 카슈미르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힌두교를 믿었는데 그 카슈미르 지역의 성주, 영주가 이슬람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주민 투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인도 쪽으로 힌두교를 믿는 인도 쪽으로 영토를 편입하려고 했는데 여기 있는 그 보스가 예, 파키스탄에 넘겨버린 거죠. 원래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파키스탄으로 넘겨버린 거죠. 그 바람에 이 지역이 엄청난 화약고 이것 때문에 뭐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핵무기 개발 경쟁하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북아일랜드 분쟁은 네, 카톨릭. 북아일랜드 지역 사람들은 약 한 80% 정도가 카톨릭이거든요. 카톨릭 사람들하고 네, 개신교 주로 이제 루터교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개신교와의 분쟁입니다. 그래서 카스피해 분쟁이나 쿠릴열도 분쟁은 다 자원 분쟁입니다. 자원 분쟁.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뿅. 지도는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른 우리나라의 상대적 크기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이동하는데 여기서는 9시간 걸렸고 60년엔 6.7시간, 지금은 2.2시간. 예, 이거는 KTX고 얘는 예, 이거는 무궁화죠. 참고로 저기 새마을호는 80년대 후반에 생긴 거 1945년이면 뭐 거의 뭐 예, 비둘기호 같은 거가 되겠죠. 자, 추론한 내용입니다. 일단 당연히 추론한 간단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네, 지역 간의 접근도가 낮아졌겠죠. 그러니까 접근하기 쉬워졌겠죠. 그죠? 여기 보시면 서울로 오는 시간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까지 오는데 날 잡고 안 와도 돼요. 요즘 같으면은 거의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일 보고 오후에 가는 게 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에 통근권 확대는 좀 무리고 네, 환경 파괴는 여기서 알 수 없고요. 여기서도 알 수 없죠. 답은 1번입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이제 8월 달에 2017년 8월 달에 본 검정고시 고졸 사회 문항을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의미에서나 아니면 다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기출문제는 꼭 풀어보셔야 되고요. 이 문제풀이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에도 앞으로도 여러분의 앞날에 큰 좋은 결과가 있기를 항상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